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유상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매물 유지에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물 가격 하락 조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한문도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 하락의 원인으로 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새 정부 들어서 기대보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다양한 원인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근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네. 요즘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우리 일반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전에 이미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그림 보시면 그 HAI라고 있습니다.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인데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그 서울의 HI 주택 가격 부담 지수입니다. 모기지론을 20년짜리를 DTI 25.7% 정도, LTV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게 뽑은 지표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출하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2006, 7년도 급격하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이라고 그럴 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 162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164.3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204.3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위소득의 중위아파트나 중위주택을 살 때 본인의 아까 그 조건에 의해서 LTV 50에 DTI를 25.7%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소득의 그 한 25.7% 투입했을 때 100이라는 수치가 25% 정도의 자기가 소득 원리금을 주택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이자하고 원금을. 그런데 이제 200이라는 수치를 넘게 되면 200이라는 수치는 50% 내가 버는 소득의 중위 기준으로요. 소득의 50%를 아파트 주택에 집을 샀을 때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이거든요. 그럼 서울의 지금 아파트가 그 수준인 거죠. 근데 그 수준을 넘었죠. 204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금리의 부담이 이 산술식으로 더 높아지면 당연히 그 DTI 기준에서 그 금액의 비율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2%였을 때 부담하는 이자하고 4%였을 때 이자하는 부담은 당연히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수치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말씀드리면 지금 최저생계비가 2인 3인 가구로 한 200에서 250인데 500만 원이면 연봉 6천이거든요. 6천인데 뭐 실수령액 빼고 나면 450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 서울의 평균 가격이 10억대인데 계산이 이제 여기서 안 맞는 거죠.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50%는 250만 원을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하고 250으로 그동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니까 300의 어떤 이자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50만 원의 어떤 돈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산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생활이 안 돼. 그게 이제 가격 임계점이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게 이미 작년에 나타났었고 금리 인상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신호가 겹쳐지면서 확실하게 시장이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너무 급등을 했고 네. 여기서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좀 최근에 가격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 네, 근본 원인은 저는 거기에 보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수요공급이론의 원칙에서 뭐 공급이 부족해서 올해 집값이 오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수요공급이라는 원칙 자체가 마샬이 만들었지만 전제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조건들이 불변이고 안정적일 때는 가정하에서 수요 공급만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곡선 자체 이동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 곡선이 그냥 이동하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요 곡선 자체 하향으로 이제 하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말해야 되는데 일반 이제 상승론자분들 이분들은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 올라가려면 시장에서 수요자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야지 올라가 주는 거죠.
근데 그 부담에 임계점을 넘었으니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과 가격이니까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초과 공급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균형을 맞추려면 다시 가격 조정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 이미 작년에 나타났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제가 시장을 보는 방법이고, 근데 금리 인상까지 겹치니까 그게 이제 가중돼서 시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왜 갑자기 너무 급하게 내려온다고 느낄 텐데 이미 그 전에 그런 환경은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는 부동산을 뭐 올해, 지난해 그것도 변동금리로 좀 영끌로 매입한 분들의 리스크도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우리 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정부에서 물론 고정금리로 어떤 금리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많이 유도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호하죠. 중요한 것은 변동금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변동금리 그냥 네트로 가는 게 있고 혼합형 금리라고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동안은 그 고정금리로 가고 6년 차부터는 변동으로 바뀌는 상품이 있는데 의외로 또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못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경제학자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년 전부터 사지 마라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돼 있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경제 이론에서. 근데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것은 중국이라는 특수한 어떤 공급처가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결론은 나왔는데 여기다가 러시아 푸틴까지 또 그냥 악재를 던져버리니까 원래 문제가 있는데다 더 문제가 터지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금리는 갑자기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미국의 파월이나 연준에서도 이미 작년 연말부터는 오판을 했었잖아요. 이거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작년에도 이미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거기다 이제 러시아 푸틴 때문에 식량 가격까지 오르니까 이제 폭탄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혼합적 금리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18년에 받으신 분들 내년부터 이제 변동금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요. 이미 올랐잖아요. 그럼 내년에 고정금리를 쓰다가 변동금리를 바뀌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역산을 해보면 2023년에서 5년, 최대가 5년까지니까 고정금리 5년 거치니까 5년을 빼면 2018년도에 사신 분들이 그때 만약에 LTV 막 70% 받으신 분들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럼 2019년도가 되면 내년 후년 또 그분들은 또 부담을 느끼겠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 2년, 3년간 이 혼합형 금리를 가지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 내년에는 우리 2030 세대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 전에 2008년 금융위기 위에 2010년도에 하우스 푸어 뭐 이런 단어들 역전세는 이미 보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접하게 될 날이 지금 가까우고 있다. 그래서 변동형 금리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83%인데 82%가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조금 자산 관리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워낙 많이 줄어서 네. 뭐 의미 있는 하락으로 보지 않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씀이 안 되는 게 미시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인 부분인데요. 그 통계에서 우리가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해서 이제 실거래가 지수 해가지고 가격 지수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실거래가 지수를 뽑는 방식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로버트 실러, 케이서 실러라고 이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뽑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 건데요. 근데 그 기본이 한 지역에 3개월 동안 누계, 한 달뿐이 아니라 3개월의 누계를 중합해가지고 시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느 똑같은 모형의 똑같은 유형의 유사 유형의 거래가 2번 이상 반복 매매가 됐을 때 그거를 하나의 팩트 요인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정부 기관조차도 일단 실거래가로 하는데 이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러면 이제 호가를 대입을 해요. 부정확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마다 발표라고 한 달마다 발표라니.
시결이나 누계적인 확실한 통계 표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급박한데 그러니까 부정확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상에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서 호가나 표본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숲에서 이 잔디에 풀 하나가 부러졌는데 그거 보고서 잘못됐다고 표현한 거는 미시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죠. 숲을 봐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걔가 먼저 부러진 건 약해서 잔디가 다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림 하나 보시면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막 내려오면 사람들이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볼륨이 크다 보니까 아니 조금만 5%만 내리면 10억짜리가 5%만 내리면 5천입니다. 1년치 연봉이에요. 일반 중간 수익.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렸다 사는 게 낫지. 어느 바보가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사례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리얼캐스트에서 띄운 자료지 않습니까? 보시면 가격이 내려갈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줄고 있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그대로 표에 나타나잖아요. 현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는 시계열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1, 2, 3, 4, 한 10몇 년 동안을 봤을 때 공통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잘못됐다. 거래량 감소는 주택가격의 하락과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다면 네. 향후 부동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더 한다면 네. 하락폭과 하락 기간은 좀 얼마나 갈까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락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1, 2, 3% 순이거든요. 서초 강남 뭐 0. 몇 프로고 이 올해만. 왜냐하면 상반기에 올랐었습니다. 올랐었고 하반기 6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난 건데요. 미국 금리 인상 6, 7, 8, 9, 10 한 5달 됐잖아요. 4달. 4달 동안 이제 하방 방향을 좀 틀었죠. 터닝 포인트를 지난 거죠.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하방을 이제 시작하는 거지. 추가 하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격 조정이 확실히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임계점이라는 그 기준을 볼 때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일 때의 그 부담 지수는 한 120, 130 심하면 하락 침체기에는 80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200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을 예를 들었지만 그럼 서울에 200인데 지금 이번 달에 그 부담 지수가요. 203에서 전분기에 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부담이 더 늘어나잖아요. 가격이 조금 2% 떨어졌는데 금리가 더 오르니까 부담은 더 늘어나니까 지수는 더 올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폭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하락은 무조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하면 더 좋지만 그렇죠? 안 하면 더 좋지만 조정은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고 여기서 이제 기간을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IMF 때 그때는 이제 한 3년 정도 갔습니다. 3년 반 정도 빨리 일어났죠.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국민들이 또 그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그때만 해도 뭐 10%막 8% 9% 이럴 때요. 그러니까 금세 회복할 수 있는 경제 펀더멘탈 체력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때 이제 IMF 때는 뭐예요? 우리 자체의 위기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채나 이런 문제가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2008년은 외부 위기였잖아요. 네. 자, 지금은 내부의 위기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외부의 위기도 같이 상존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 2년 뒤에 다시 반등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 거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리스크 종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리스크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그 기간을 너무 짧게 보거나 짧게 봐가지고 자산 관리를 대처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3년만 어떻게 하느냐 이자나 이거 버티고 있다가 집값이 다시 오르면 그때 처분해야지 했는데 만약에 4년 5년을 가면 어떻게 돼요? 파산의 정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은 지금 판단을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갖고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10% 내려갈 때, 20% 내려갈 때, 30% 내려갈 때 1, 2, 3 하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3, 3 곱하면 9가지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의 레버리지에 맞춰서 딱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내가 4년도 충분히 버티겠구나. 그러면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회복할 때가 다가오니까 사이클을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어봤지만 10년 이상 가는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5, 6년 차 되면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서 같으니까 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폭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하락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4.5 서울 기준으로요. 네. 204를 찍었으니까 그 아까 부담지수 보시면 저 연도별로 보시면 1980년대부터입니다. 90년부터. 그러니까 2006년 7년이 160이잖아요. 나머지 그림을 보시면 빨간 거 서울의 어떤 선이 한 15년 동안 보시면 100에서 120, 80 이렇잖아요. 시장이 안정적일 때가. 네. 그러면 저기 그림상 보시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지금 폭발적이잖아요. 그럼 하락폭이 적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놔두는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없어도 저게 당연히 120, 130대로 내려와야 되면 200에서 130, 140이면 30%, 35%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더 안정적으로 떨어진다. 금리 인상의 어떤 부담에다가 우리 자체 가계부채 부담, 어떤 뭐 영끌하신 분들이 못 견뎌서 경매 물건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40%까지 뭐 내려간다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하락 시기에 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은 어디고 네. 그래도 좀 가격 하락폭이 좀 양호한 지역은 좀 어디로 보시나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 찾는 사람들이 수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면 더 오르겠죠. 거기다가 정부가 정책을 펼쳐주면 규제 하나, 좋게 얘기하면 투자, 나쁘게 표현하면 투기성을 정부에서 좀 바탕을 깔아주면 더 오르겠죠. 그 세 가지 요소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천이 지금 보시면 작년에 상승률 1위였거든요. 전국 1위였는데 지금 하락률 1위입니다. 지금 불과 1년 만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주 물량 추입니다. 보시면 저 주황색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으로 저 선이 이제 적정 입주 물량입니다. 적정 입주 물량 산정은 그동안 누계의 기준과 그 지역의 이제 수요자 수, 인구 어떤 증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모든 저 전문 기관들이 공통적인 라인들이 나와요. 그걸 보고 저는 또 거기서 맞춰준 제가 만든 이제 라인인데요. 저게 적정 입주 물량인 거예요. 가격에 부침은 있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입주 물량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라인에서 보면은 적정 수준 두세 배잖아요, 물량이. 그러면 1, 2년 안에 6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와중에 금리 인상이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물건이 남아돌겠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보다 저게 하나는 이제 올해고 내년이잖아요. 후년도 또 많아요. 2024년도. 그러니까 인천시장은 2024년 5년, 6년까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시장은 투자한다는 건 바보겠죠. 역으로 이제 또 입주 물량이 다음 장 보시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시면 그 안에서도 그 아까 인천 물량인데 구별로 이제 나눠본 겁니다. 저게. 그럼 그 안에서도 또 이거 이제 우리가 시장을 이제는 국지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저 맨 우측에 있는 구 있지 않습니까? 그 구는 물량이 적잖아요. 네. 그럼 저 구는 인천 전체에서 지금 물량이 많은 부평구라든지 미추홀구 이런 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맨 우측에 있는 구는 여러분이 보셔도 저기는 근데 그럼 이쪽 구에 있는 사람이 저쪽 구로 이사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 어떤 이동성이나 전환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럼 저쪽 구는 그나마 좀 버티겠죠. 유지하고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와중에 이제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면 또 지금 수원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수원도 지금 뭔지 모르지만 좀 많잖아요. 평균선보다. 네. 많은데 수원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수원 강교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의 이제 소득 분포라는 것들이 있는데 다 계산해 보면 인천의 거래량 비슷하게 수원도 엄청 올랐다가 갑자기 급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원 강교 중심적으로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많이 안 내렸는데 원래 이제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집니다. 따라서 키 맞추기 하다가 시장이 딱 정리가 되면 키 맞추는 게 거품인 게 보이면 조정을 걷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외곽 지역이 저렴해지니까 이전 현상이 벌어지겠죠. 수요자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비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비면은 하방 압력을 받아서 조정을 받겠죠. 순서가 좀 거꾸로 됩니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되니까 지역별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심리가 너무 저거해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시장일 때 가정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나 자산 관리 관계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시니까 경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수 심리는 급감하거든요. 그럼 경매 지표도 안 좋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역을 고르실 때 경매 이제 전체잖아요. 이거는 전국이고 네.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서울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을 보시면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낙찰가율부터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경매 지표가 더 안 좋습니다. 저번 달이. 그래서 그 얘기는 뭐야? 경매는 이미 일반 시장에서 투자나 이런 걸 다 해보신 분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시장이에요. 한 단계 업. 저분들이 쭉 빠진 거예요. 빠졌다는 얘기 뭐냐면 물건이 지금 보시면 22.4인데요. 물건이 10개가 나오면 2개만 낙찰이 되는 거예요. 8개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아파트만이에요. 그래서 저 수치가 나타나는 바가 심각하다는 걸 이미 시장에서 다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좀 체크하시면서 그러니까 경매 지표도 지역별로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데 경매 지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지 옥션에 전화하시면 그죠 얼마 안 합니다. 그냥 정연하면 디테일한 데이터까지 다 보여줘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냥 오픈해 놨는데 이제 깊은 데이터는 이제 자기들도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뭐 5천 원인가 만 원이만 내면 그 집을 투자하는데 그 정도 투자할만 하잖아요. 그래서 네. 경매 지표, 거래량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들어가셔도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한 2-3번 만나셔서 상담 받으시면 그런 거 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강남 네. 불패를 언급을 하고 뭐 네. 송파나 이게 마용성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오면서 네. 가격도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지역들의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외곽보다는 버티긴 버티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용산구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용산구 또 호재도 있었잖아요. 또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건데 저 거래량 이렇게 급감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건 다른 지역하고 별 추이를 이제 비교하기 다 이러니까 전국이 다음 장 보시면 요거 겹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거든요. 우측 좌측 보조 축이 틀린데 매물량이 1000개인데 거래가 10개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990개는 남아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게 언제까지 버틸까요? 금리 인상이 지금 안 끝났잖아요. 네. 저게 이제 4월까지만 뽑은 건데 그 뒤는 똑같습니다. 추세가. 전국이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뽑을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거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더 심화되겠다 네.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길 겁니다. 마용성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지금 40인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가 14년 전이니까 계산해 보면 26인 때 저도 그랬지만 부동산 쳐다볼 일이 없었습니다. 30 초반에 드시면 이제 그때 좀 보잖아요. 결혼도 생각하시고 집도 생각하고 그때 부동산을 좀 보는데 그때부터 인생에서 지금까지 40이 될 때까지 내려간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하락 안 하겠구나. 잠깐 내려갔지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같이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은 3번을 겪었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이 이제 3번째예요. 보니까 고점이 막 갈 때 계산 지표들을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서 젊은들이 너무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중년들은 그걸 아니까 투자를 줄인 거죠. 경험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저걸 보시면서 거래량 뭐 마용성 그 강남에 미분양이 2011년도가 났을 거예요. 이 얘기도 음마 아파트가 2006년 꼭지 2007년에 꼭지가 13억 8천 실거래가 호가는 14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지고 2년 만에 7억 4천 반토막 딱 났습니다. 그때 거래 안 됐어요. 쭉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타임 갭입니다. 타임 갭에 다 똑같아요. 다만 사이클이 길 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 주신 강남이 미분양이 나고 경매가 막 수두룩수두룩 나오고 그런 시절이 몇 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남 불패 그 당시에 닉네임이 강남 덮패였죠. 더 하락한다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마용성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겪을 텐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강남하고 마용성은 수요는 존재해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수요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아닙니다. 분명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인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언론 기사를 보면은 대구나 인천 같은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면서 부동산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좀 공급이 확대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침체를 겪을 때 지방이 좀 불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디커플링,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디커플링 시대다. 부동산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지방이 막 떴었어요. 떴다가 또 역전이 되면서 지방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거품이 꼈던 게 빠져야 되니까 빠지면서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막 극단적 사태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방을 말씀드리면 심하게 올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은 소득이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부터 미분양 터졌고요. 올해 초요. 올해 초부터 미분양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게 제가 말씀드린 임계점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체력이 튼튼한 시장이면 어떤 충격이 와도 버팁니다. 갑니다. 지방에서 광역시 중에 인천, 대전, 또 울산, 부산은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 대전도 마찬가지죠.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라고 보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실게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서요. 그럼 그거를 인하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점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상단을 보시면 5.0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상단이. 네. 네, 저게 이제 최근 9월 20일 날 발표했을 때 0.7 올릴 때 그때 또 이번에 10월에 또 올렸잖아요. 11월 1일에 또 올릴 거고 9월 20일 날 올릴 때 점도표를 역사상 처음으로 발표하는 날 발표를 했어요. 점도표를 보통 이제 3주 뒤에 회의록하고 발표할 때 같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같이 이 발표하면서 보였어요. 최초의 일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강력하게 갈 거니까 시장에서 대비하십시오라고 신호를 줬는데 보시면 내년에 5.0이에요 상단이. 근데 지금 예측은 4.75 하잖아요. 지금 저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4.5, 4.75, 5에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건 내년에 4.5구나 무조건 기본이. 단 물가가 잡히면 조정이 있겠죠. 저건 항상 조정을 해요. 회의 때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그죠? 물가가 그냥 약간이다. 근데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물가 2%라고 했잖아요. 2% 근처도 안 가면 저건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내년까지는 일단 어렵겠구나. 그리고 내년에서의 전 조건이 뭐냐? 물가가 2%로 잡혀갈 때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럼 낮춘 게 얼마예요? 3.5예요. 4%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3에서 4, 심하면 4.5, 4.75까지 그 안에서 움직인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같이 맞춰서 대처하셔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다시 사야 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시나요? 바닥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나 주목해야 될 변수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무주택자, 유주택자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과연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보시면 보도상에 나오는 우리가 접하는 언론사의 내용들을 보면 다들 하락의 어떤 분위기와 심리들이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부담 지수를 보시면 200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집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그렇죠. 집값이 내려가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수치가 그러면 금리가 멈춘 상태에서 기대 심리가 있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 지수가 또 더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지수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저거는 부담 지수지만 저기처럼 83.7 저 최저치잖아요. 네. 저기까지 가면 최고고 저기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80, 90, 100만 돼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서울은 4, 50% 빠진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바라시는 건 무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변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로나 있는 것처럼 갑자기 전 세계가 갑자기 다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좀 시박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배제한다는 가정하에 저 수치가 140대만 오면 그러니까 30% 빠지는 거죠. 140배가 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분위기를. 근데 지역별로 입주량이 많으면 그건 기다리면 되고 입주량이 적다. 나는 여기서 꼭 살아야겠다.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100까지 내려가기 힘들겠죠. 네. 그런 걸 비교하셔서 그러니까 거래량과 금융지수 여기 보여드리는 요것도 주택금융공사 가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냥 나오니까 한 3, 4개월 있다 한번 툭 들어가 보셔서 좀 내려오면 이런 거 보시면서 거래량 그리고 분양가가 같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같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으로 부담지수 요거 보시고 거래량 분위기 보시고 지역의 어떤 입주 물량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 다시 매입해야 하는 시기에 어떤 지역,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그럼 실거주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투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을 좀 말씀 올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표는 이제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전 세계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올 때 기본적인 개념이 도시입니다. 도시, 시티. 도시가 있고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하는. 무슨 뭐 바이오든 뭐든 하여간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장이 없어. 그 지역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드타운, 뭐 데드타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한계성이 있겠죠. 물론 완벽하게 타 지역보다 더 월등한 쾌적성과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교통 환경이 있다면 당연히 뭐 비버리 힐즈라든지 이런 것처럼 또 특화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면 공장이 주는 지역은 피하셔야 되고 제조업체가 주는 지역은 피하셔야 되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 제조업체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으면 거기가 1번입니다. 일단. 영국의 런던과 뉴욕의 맨하튼이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시를 이룬 거죠. 그게 근본이 뭐예요? 도시란 사람이 모여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집이 따르잖아요. 그럼 그 집이 모자르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에서 출발을 하시고 미시적으로 자꾸 뭐 어느 지역이 전세가가 싸가지고 갭 투자가 뭐 레버리지 싸다 이걸로 접근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는 똑같은 조건에서 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 투자는 좀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 들어왔는데 신도시가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오르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어떤 부동산의 아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투자 활동 아주 그건 뭐냐면 서로 좋은 거예요. 투자와 투기 차이는 뭐냐? 투자는 남한테 피해를 안 미쳐요. 결과가 다 윈윈윈이에요. 투기는 꼭 피해자가 생겨요. 그래서 투기꾼을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투기 마인드로 가시면 그건 나쁜 거예요. 제가 볼 때 투자 마인드로 가시면 시야도 넓어 보이시고 투자할 때도 더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 같이 보시면 제가 볼 땐 아무 분이라도 다 충분히 시장 판단하시고 미래를 보시고 뭐 이렇게 단기 투자 이런 거 안 하시고 장기적으로 하실 곳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지역이 좀 유망하다라는 그런 거 좋죠. 말씀이신 너무 것 같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네네. 뭐 5년에서 10년 후 이 부동산 가격은 현재보다는 좀 높을까요? 우리가 그 시계열로 추계를 해볼 때 경제 성장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왔잖아요. 고령화고 인구가 좀 안 늘고 있잖아요. 경제 생산 활동 인구가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진적인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뭐 항공우주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수출 전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라면 제가 볼 땐 5년 후에도 이 집값을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좀 보고 10년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다지고 조정을 조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락이 급격화되는 걸 조금 막아줄 수 있죠. 결국은 총량으로서는 더 지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왔으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조정을 하면은 3년 뒤부터 조금씩 나오겠죠. 원래는 3년 뒤에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많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지도 않은데 나오면 더 위험하니까 정부에서는 공급량에 좀 조절을 하겠죠. 전체 총량으로 분명히 이만큼 필요한데 지금 위기 상황에 다들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유동성을 다시 안정성을 찾으려면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걸 언제 나오겠어요 집이? 그럼 3, 4년, 4, 5년, 5, 6년 뒤에 나오잖아요 집이. 그럼 또 집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그럼 과연 이 집값이 유지가 되겠냐?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좀 약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진이 되고 전제조건 대한민국이 안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문화 산업이든 뭐든 이게 된다라면 우리 소득이 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만큼 경제 성장률만큼 집값은 또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네네. 9월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외에는 구체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네. 같은데요. 향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과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발표될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2024년이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 잘못 정책을 쓰면 부자 감세, 투자하는 사람들만 위한다 그러면 투표에 불리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푸는데 그분들과 또 그분들의 표도 중요하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의 어떤 공약에 던지는 것들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기 신도시 이제 마스터 플랜이 원래 처음부터 할 때 그건 좀 부정확하고 좀 불안정한 정책이었어요. 제가 볼 때. 도시계획론을 다 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인간이 최적의 용적률이 한 150에서 180이거든요. 100이 제일 좋고 200을 넘어가면 좀 답답해지고 도시가 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원래가. 그래서 아파트들이 다 250% 밑으로 짓는 거예요. 용적률을. 근데 이제 저 마스터 플랜은 이제 300, 500, 600 막 이러니까 이거 국민의 주거나 시민의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 투기의 개념으로 접근된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건데 그거를 다 압니다, 사실. 알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니까 저거는 이제 홀딩이 됐고 나머지 정책들도 보면은 공급 확대 정책인데 확대 정책의 방향이 묘해요. 민간 위주로 한다는 건데 그럼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공공의 이익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디테일을 잘해야지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하잖아요. 당연히 민간 없이는 또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공급량을 막 늘리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맞나요?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분명히 8월 달만 해도 미국이 급진적으로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 거라 예측을 못한 거죠. 네. 예측 못한 상태에서 지금 뭐 세 번을 팍팍팍 맞으니 자이언트를 주택시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공급계 기존에 공급 발표한 공공 택지도 88만 호가 착착착 가고 있는데 아니 민간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막 던지면 시장이 혼돈스럽죠. 혼돈스러우니까 당분간 제가 쉴 것 같아요. 다만 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조정지역 해제 풀어준 것처럼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건설사들이 너무 또 파산이 되면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연착륙을 막아야 되니까 그 지점에 가서 제가 볼 때 연말 전에 그리고 이제 정부의 고심을 알 수 있는 게 서울은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 얘기하셨는데 서울은 아직 하락했다고 안 보는 거예요. 아, 정상적인 가격에 가려면 멀었다고 판단하니까 서울은 지금 잡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치에서도 건설사나 이런 친시장적인 입장에서는 풀어달라고 하고 것이고 위기고 뭐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정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도 봐야 되고 총선도 봐야 되니까 풀어주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복사방 속셈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결론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정책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잠시 개점 휴업.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물가가 좀 잡히고 인상폭이 좀 멈추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자체 문제로 뭐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겠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함부로 뭘 발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좀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땐 연말이나 연초 왜 너무 안 하면 저거 다 해놨는데 저거 안 하면 또 욕 먹잖아요. 뭐 답을 내야 되잖아요. 저걸 모아서 제가 볼 땐 11월이나 12월 초 이 정도에 한번 발표하지 않을까 정리해서 방향성을 뭐 어떤 것들은 좀 조정을 하겠다 어떤 것들은 뭐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거를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부분도 일단 뭐 종부세는 물 건너갔고 재건축 초과 이익은 제가 보다 합리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너무 과다한 걸 좀 줄여주고 또 비합리성도 있죠. 걷기로 하고 거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거는 정치인들이 풀 문제지만 투자자나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거죠. 예측 가능한 게 돼야 시장에서 어떤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텐데 불확실성을 자꾸 심어주니까 도저히 더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워서 제가 볼 때는 저건 여야가 빨리 합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합의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당분간은 국민들하고 시민들, 투자자들, 무주택자분들만 좀
피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당분간은 한 내년 빠르면 연말 내년 초 정도 돼야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잡히고 나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 중. 방금 교수님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법 개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근데 최근 이 음마 아파트 재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재건축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재건축 심의가 통과돼서 이제 음마 아파트 주민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제 35층 고도 제한의 어떤 개념에서 강남 일대가 이제 35층으로 이제 평준화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은 심의 통과가 돼서 뭐 빨라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것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건축심의하고 환경평가하고 이런 심의가 세 가지를 갖다가 원래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들이 보통 6개에서 1년 잡거든요. 그러면 세 개가 만약에 최대치를 하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늘어진다면 막 4년 정도 걸린 거예요. 심의만.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계획을 쓰시면서 그걸 한 번에 하자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바뀌고 나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기간이 좀 줍니다. 한 1, 2년. 그게 이제 호재는 되죠. 조금 호재는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좋은 면은 있으나 전체 사업성에 영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4,424대가 4세대인데 5,327세대가 이제 증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600세대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기부 체납이 되고 6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인근 대치 뭐 미드 아파트라든지 그쪽에 뭐 선경 이쪽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잠시 시장에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서 강남 일대는 호재가 되는데 또 다른 지역하고는 연관성을 가지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입장마다 또 틀리고 시장 상황이 워낙 또 하방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음마 자체의 호재인데 다른 뭐 여의도라든지 뭐 이런 더 오래된 데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임이 좀 안 좋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일반 분야나 이런 시점이 이제 나중이니까 일단 실무적인 행정을 가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일단 신호탄 왜냐하면 강남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또 재건축 시장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서 신호탄은 분명히 좋습니다. 간다 재건축을 한다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이번 다른 지역에 그 조합장이나 조합원분들한테 어떤 좀 빨리 갈 수 있다는 희망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영향 없다는 것은 좀 직시하시고 시장에 접하시고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의 차이만 있지 사업성의 변화는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전망을 말씀해 주신 한문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